전기차의 탑2 기업 테슬라와 포드를 비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주가를 견인해 왔습니다. 자동차의 전통 강자인 포드는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가 최근 급격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안 좋아졌지만 성장성과 개선도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수익을 잘 내고 있는 훌륭한 기업들인데 22년 픽업 트럭 전기차를 두 회사에서 각각 내놓으면서 경쟁이 시작될 텐데요. 테슬라와 포드 두 기업 중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은 20년에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다 21년에 엄청난 상승을 하기 시작하던 테슬라는 22년 초에 들어서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포드의 경우는 20년에 적자를 맞으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가 이후 CEO가 바뀌고 포드에서 내놓은 전기차들이 많은 인기를 얻으며 흑자 전환과 동시에 21년, 22년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에 포드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21년에 어떻게 가파르게 주가 상승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에 포드 적자는 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는데 20년에 코로나가 발발하고 이로 인해 수익에 타격을 입었다고 하기에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코로나 하나로 20년의 포드의 암흑기를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포드가 적자를 겪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조조정인데 전 CEO 짐 해킷의 주도하에 스마트 리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었습니다. 가스와 디젤로 작동하던 차에서 벗어나 전기차로 옮겨가겠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내연기관에 필요한 엔지니어, 디자이너나 관련 기술 인력들이 대거 구조조정 당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이 20년에 큰 적자로 돌아왔지만 미래에 대비한 과감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래의 표는 유럽인들의 차 선호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표인데 아시다시피 유럽인들은 환경에 참 관심이 많죠. 그래서 최근 보면 석유와 디젤 차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전기차 관련한 차들의 선호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전기차 선호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유럽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차는 유럽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92년 유로 1을 시작으로 유로 6까지 이어져 왔는데 25년도에는 유로 7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이 기준이 굉장히 빡세서 자동차 회사들이 가진 꼼수를 써서 겨우겨우 유럽에서 내연기관의 차를 팔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이 기준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차는 앞으로 유럽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로 트렌드가 옮겨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며 그에 따라 포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콜 사태인데 에어백 이슈로 인해서 610밀리언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플라이 이슈로 인해서 그러니까 즉 요새 미국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공급 대란 이로 인해서 칩 수급이 힘들었던 점을 뽑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드는 20년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 위기를 맞고 있던 포드는 21년 F150 라이트닝과 머스탱 SUV 전기차의 성공으로 급격하게 턴어라운드하게 됩니다. 머스탱 SUV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62,500불이라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폭주해서 20만 대 예약을 다 받았고 그 이상의 예약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약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기차로 재미를 보고 있는 포드는 23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6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해내고 전기차 1위인 테슬라의 뒤를 바짝 쫓아 전기차 업계 2위까지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사업 초기에 자동차 업계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테슬라를 보았었는데 결국 20년에 흑자 전환을 하고 모델 3는 큰 히트를 치게 되면서 가파른 주가 상승과 함께 행복한 21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테슬라가 주춤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는 테슬라의 픽업 트럭 전기차 모델 사이버 트럭의 계속된 딜레이가 문제입니다. 22년 출시 예정이었던 사이버 트럭이 23년으로 출시가 연기됨에 따라 사이버 트럭에 대한 불안 요소가 생기면서 주가가 최근 이전만큼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포드의 픽업 트럭인 라이트닝이 큰 히트를 치게 된 배경에는 사이버 트럭의 출시 연기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단이나 SUV를 주로 선호하는 데 반해서 미국은 픽업 트럭이 굉장히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23년 전기차 시장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 픽업 트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포드에서 내놓은 라이트닝과 테슬라에서 출시할 사이버 트럭의 스펙을 비교하면서 23년 픽업 트럭 시장의 승자는 누가 될지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량과 적재 공간 둘 다 테슬라가 우위에 있고 끄는 힘 역시 테슬라가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로백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고 주행거리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충전 속도를 살펴보면 테슬라가 더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스펙에 있어서는 사이버 트럭이 압승인 것 같네요. 스펙을 비교해봤을 때 당연히 사이버 트럭이 더 비쌀 것 같지만 라이트닝은 39,947달러, 사이버 트럭은 39,900달러로 오히려 사이버 트럭이 더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포드의 충성스러운 고객이 아니라면 테슬라를 선택할 것 같은데 23년 사이버 트럭이 출시되기 전까지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찾거나 스펙을 올리거나 해야 포드가 테슬라와 좀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 경쟁사 제품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스펙의 차를 만들면서 어떻게 비용의 절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수직적 통합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직적 통합 구조란 부품들을 아웃소싱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부품에 필요한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배터리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터리를 위해 일론 머스크는 기가팩토리를 만들어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수직적 통합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수직적 통합 구조는 초기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회사 구조가 커져서 관리하기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제품의 퀄리티나 제품의 생산 플랜에 많은 개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운송비 절감과 동시에 빠른 운송이 가능해지며 공급업체에 덜 의존적이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공급 대란에서 테슬라는 다른 기업에 비해 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죠. 이런 수직적 통합 구조 이외에도 테슬라는 일찌감치 자율주행 전기차 산업에 뛰어든 만큼 자율주행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은 타 기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의 위험성으로 항상 따라오는 것은 밸류에이션의 문제인데요. 왼쪽의 차트는 펠로톤이라는 운동기구 회사인데 코로나가 발발한 20년 사람들이 홈짐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이때 월가에서는 펠로톤이라는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만큼 마진이 많이 남는 회사다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비쳤는데 사실은 그게 코로나 여파로 인한 순간적인 펌핑이었다는 것을 최근의 주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한창 잘 나갈 때는 이 회사에 매니아들이 생기면서 현금 유입이 생기고 실제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회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19년부터 21년까지 세일즈가 50빌리언 달러에서 100빌리언 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때 가치 평가는 50빌리언 달러에서 1트릴리언 달러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평가가 된 건데 한 전문가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대중의 심리, 가격의 모멘텀, 그리고 현금의 유입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필요한 것은 이 회사의 매니아들이 주가를 더 높일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차트는 주식시장의 자본 유입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본이 역대 최대치로 유입이 되었고 결국에는 과거에 그러했듯이 평균으로 회귀할 것이고 자본 유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회사 중 하나인 테슬라도 결국에는 펠로톤이 그러했듯이 다시 자기 자리로 회귀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자기 자리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고평가는 확실히 테슬라의 부정적인 요소인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드의 경우에는 투자 관련해서 몇 가지 호재가 있을 수 있는데 리비안에 대한 투자로 인한 수익이 8.2빌리언 달러로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2년 5월 9일에 리비안의 주식 100밀리언을 팔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포드는 시총의 7%에 달하는 현금을 얻을 수 있을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포드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알고 AI의 42%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21년 7월 8일 기준으로 7빌리언 달러의 가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IPO 이후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포드는 밸류에이션에서 이득을 챙겨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드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그만큼 밸류에이션은 안 좋아졌는데 포드는 기술자라고 보기 힘드니까 자동차 업계의 다른 업체들과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PE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성장률 또한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당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2년에도 공급 대란의 여파는 이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설명을 했듯이 테슬라는 공급 대란 여파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지만 포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22년에도 공급 대란은 포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향후 EPS,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결국 EPS 수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향후 주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EPS 수치는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테슬라를 보면 25년까지 주당 순이익은 계속 증가해서 25년에는 21년에 2.5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측 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성장에 대한 기대로 주가를 견인해온 테슬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성장률을 커버할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테슬라이기 때문에 향후 또 어떤 새로운 기술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포드 또한 EPS 수치는 25년에는 21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테슬라만큼은 아닐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또한 테슬라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 포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행하면서 전기차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는데, 후발주자인 만큼 아직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보다 부족한 것을 이전의 트럭 스펙을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미래의 트렌드에 발맞춰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만큼 기술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